어, 안녕하세요. 경매사랑과 방역주입니다. 방금 30분 거쳐서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이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또 시간 낭비됐네. 컨설팅 보고서 이제 3편 해가지고, 공장편에 할 겁니다. 748강에서는 임야 컨설팅 보고서를 했고요. 49강에서는, 749강에서는 농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했고 이번에 750강에서는 공장편을 하겠습니다. 공장편 할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0월부터는 조금 바뀔 거예요. 이제 10월부터는 여기까지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750강까지 188만원을 다 주신 분한테는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요. 만약에 혹시 188만원 주고 교재를 사셨는데 750강까지 못 받으셨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오늘 하는 강의까지 분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고 계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캡처하셨다가 반드시 여러분들 선수 발열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공장 편입니다. 여러분들 요것은 맨 위에 있는 거 첫날에 했던 거 요것은 아주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요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이 공통적인 사항에 바로 밑에 있는 임야 컨설팅 보고서 이게 공통입니다. 항상 이게 공통이에요. 공통에다가 임야 또 이제 아니면 농지면 농지 아니면 공장 오늘 시간에 하는 공장 또는 창고 이렇게 컨설팅 보고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분석은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 이거 필수에다가 여기 임야 컨설팅 보고서 그죠? 임야에 관련된 컨설팅 보고서가 바로 밑에 장에 따라와야 되고 아이고 바로 밑에 장에 따라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될 게 농지면 농지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가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바로 위에 공통적인 사항에다가 그리고 오늘 할 공장이면 또 이 공장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해볼게요. 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장은 계획 입지하고 개별 입지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획 입지는 말 그대로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수립된 공장을 갖다가 산업 계획 입지라고 표현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개별 입지는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아니면 뭐 이제 농업보호구 이제 그런 쪽에다가 설치하는 개인이 또는 법인이 자기의 어떤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개별 입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계획 입지, 개별 입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축을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그 계획 입지에 대해서는 아주 공통적인 사항. 이게 바로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공통적인 사항하고 그리고 아랫부분 제가 부연 설명해 놓은 거 요거 한 30가지가 됩니다. 요것도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농지, 산지, 그다음에 공장 이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내용들이 공법에 관련해서 민법에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관돼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왜 경매에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뉴스나 이런 유튜브에서 봤지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1, 2년 공부하고 또는 몇 개월 공부하고 입찰 들어가요. 실력도 없으면서 속된 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찰 들어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딱 걸리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딱 걸리거든요. 이제 이 많은 것들 중에 한두 가지 안 걸리겠어요? 자기가 체크 못한 게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실력의 차이가 돈을 만들고 안 만들고 그 차이예요. 그리고 낙찰을 받고 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익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럼 계획 입지에서 필수 체크사항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획 입지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그죠? 공단, 그죠? 아니면 또는 아파트형 공장, 이걸 뭐 지식산업단지라고 하죠. 이 지식산업단지는 여러분들 조심해서 입찰하십시오, 진짜. 아파트형 공장하고.
그죠? 저는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거 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사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판단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또는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할 사항들, 이거하고 필수 체크 사항들, 그 다음에 아랫부분들 후단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업종 제한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공장 코드 번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화학공업단지에 반도체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이 있는 곳에 중화학공업이 들어가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 내가 앞으로 할 업종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 업종 제한 여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도 반드시 체크하셔야죠. 임대 시세라든가 매매 시세. 그래서 시화공단 발원공단 같은 경우는 평당 뭐 한 지금 3만원 정도 하나? 그러면 1000평이면 3000만원 이제 임대료 가요.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기계, 기구, 감정가 비율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지가 8, 건물이 1로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건물은 가면 갈수록 감가가 되잖아요.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가서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고 특히나 기계 기구류가 어떤 경우는요, 감정가에 뭐 20% 30%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단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장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죠? 접근성이 좋으면 물리비도 적게 들겠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편리한지, 또는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력 수급이 접근성이 좋으면 당연히 인력 수급도 좋겠죠. 그죠? 좀 약간 다른 뜻이긴 하겠지만 접근성은 뭐 예를 들어서 옆에 고속도로가 있다든가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력 수급도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안산에서 멀리 떨어진 저 대부도에 있는 숙박시설하고 어느 것이 더 인력 수급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안산 시내권에 있는 게 더 쉬워요. 그죠? 시내권에 있는 게 더 쉽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화성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일단의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도로가 있고 뭐 공장이 이렇게 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끝트릭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이 도로에서 상당히 뭐 2, 3km 되면 조금 교통도 불편하겠고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겠죠. 그죠? 물론 마을버스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공장이 안쪽으로 너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주위에 민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음을 발생하는 거라든가 공해를 발생하는 거,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불법 무허가인지 또는 유방 건축물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불법 무허가는 말 그대로 처음에 저 공장을 갖다 이렇게 양쪽 두 동을 갖다 허가 받았어.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천막을 씌워가지고 여기도 공장으로 쓰고 있어. 이것은 불법 무허가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유방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뭐예요? 여기 공장을 이렇게 단층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안에 개조를 해가지고 뭐 복층으로 쓴다든가, 그죠? 아니면 여기다가 뭐 더 뭘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위반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1층, 2층, 3층 있으면 1층 한 가구, 2층 두 가구, 3층 세 가구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원룸으로 이렇게 월세를 많이 받게 해서 방 쪼개기를 하죠. 이런 것은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위반 건축물은 처음은 허가는 받았지만 나중에 용도를 달리 쓰는 거죠. 허가 받은 대로 안 쓰는 거고, 불법 무허가는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특별히 구분의 신익이 있나? 있을 수 있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불법 무허가냐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냐는 걸 물어보길래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있다면 이게 양성화가 가능한지, 이행강제금을 혹시나 처맞지 않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시고요. 건축 연도도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 연도가 오래됐다면, 그죠? 10년 20년 된 건물들은 사실은 감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흐름흐름합니다. 싸금싸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건축 연도도 굉장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건축 연도가 뭐 20년 지났다 그러면 사실은 공장 건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또는 5년 이내의 건물인지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나 임야에 공장이 이렇게 들어섰어. 근데 이게 뭐 4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요게 이제 임야나 농지에 공장을 세울 때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냐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적용받게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적용받게 되면 산지 전용비라든가 농지 전용비 또는 취득세 감면이라는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죠? 단 이런 조건은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4년 차에 낙찰을 받고 이게 이제 중금속인데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을 바꿨어. 그러면 요 농지 전용비, 산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것들을 감면받았던 걸 내가 다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가능 여부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갖다 금속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 갖다가 뭐 첨단 반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업종 변경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관리공단에 얘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진입로, 넓이, 그 다음에 길이도 체크하셔야 돼요. 진입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아까처럼 여기가 이게 화장실이라고 할 때 여기 입구는 넓은데 중간에 어느 일정 부분이 좁아 차가 저 환대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큰 뭐 덤프트레라든가 탱크롤리가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넓이도 생각해야 되고 이 길이도 보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이 큰 대로변에서 너무 길게 들어간다면 이건 접근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 다음에 층고도 공장은 층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호이스트가 몇 톤짜리가 있는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전기하고 수도는 원래 낙찰자가 미납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납부를 먼저 하고 그 전기 선로를 써야 되겠죠. 그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전기는 용량도 중요합니다. 그죠? 전기 용량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런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개별 입지의 공장 같은 경우는 승합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폐기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폐기물도 그냥 공장 내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땅속에 이게 공장이야. 이게 공장 건물인데 이 땅속 공장 옆에다가 파묻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혹시 딱 그렇다고 뭐 곡괭이로 가서 파보지는 말고 그죠? 딱 보면 알아요. 대충. 그죠? 예, 매립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방치했는지 폐기물을 아니면 폐기물을 매립한 흔적이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공단에 유치하고 있는지 대부분 이런 것들은 건물만 매각으로 나와요. 건물만 매각으로. 그죠? 왜 그러냐면 이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70% 돼야 된다, 뭐 50% 돼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에 따라서 외국인들 투자 유치를 반드시 받는 업체만이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못 받으면 입주를 못 해요. 낙찰 받아놓고.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포함 여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참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모 학원의 원장이 옛날에 제가 이제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장이야. 공장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이렇게 있고 공장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공장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농지가 하나 경매로 나왔어. 이 공장 내부에 있는 이게 물건번호 1번 이 공장하고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기계기구가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 1번 농지를 낙찰받으면 완전 알박기다. 이 공장에서 요걸 살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한 경매를 한 5, 6년 배웠을 땐가 저런 미친놈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빠이빠이. 여러분 이게 알박기입니까 이게? 이게 알박기예요? 알박기 아니거든요. 다들 그래요. 왜 물건번호 달리해서 나왔지? 그러면서 이게 어차피 공장에서 이거 농지를 살 수밖에 없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죠. 예를 내가 여기다 뭐 펜스를 치고 이렇게 뭐 보기 안 좋게 뭐 여기다 뭐 똥거름을 갖다 놓아가지고 뭐 농사를 진다든가 그러면 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분은 법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법의 내막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공장을 매각할 때 농지까지 포함해서 매각한다면
법인은 입찰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법인이 농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취득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이유는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대충 이 부분 설명 다 끝나고 제가 아래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죠? 이 부분은 법인은 입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유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임차인인지, 임차인이 누군지, 또 임차인 등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매가 나왔다면 채권자가 열쇠 채워놓고 경비를 세워놓고 채권자 직원을 상주시켜서 여기다 경비를 하게끔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 없겠죠. 가다 들어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공장 근로자가 그 공장 내부에다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는 공장을 임대한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점유할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임금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점거하면서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거 임금 채권이라든가 퇴직금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빌미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여기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하고 있다, 이런 경우 조금 여러분들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근로자가 여기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여기서 기거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이. 그죠? 대부분 경매 넘어가면 대부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임대차 관계 형성될까 안 될까?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깊이를 생각 못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유튜브 가끔 저도 보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사람들. 그죠? 몇 가지 공장 경매 시 체크사항 15가지, 20가지, 30가지. 다 30가지 하는 사람도 없어. 다 강아지 풀뜯는 소리야. 보면은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강아지가 아는 일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입지 공장들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제 이런 계획입지 외적의 공장들, 계획입지 외지역의 공장들을 개별입지라고 하거든요. 개별입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얘기한 개별입지도 위에서 얘기한 요건 공통입니다. 요건 공통이에요. 그죠? 공통이고 이제 우리가 신축하고자 할 때 제가 그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축하고자 할 때 내용을. 그래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형질 변경 가능한지 여부, 개발행 해가죠. 그 다음에 점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왜 기존 시설물에 있으면 여기 허가권이 있어. 일정 허가권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권이 맞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허가권은 대인권하고 대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대물권에 따라가는지 대인권에 따라가는지 따라서 이 허가권에 맞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하고자 할 때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많은 법률들이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 에라이, 내가 이 토지에 공장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사전 결정하고 사전 심의 또는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를 해당 관세에 문의하십시오. 특히 입지 기준 확인서, 내가 이 토지에 공장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이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입지 기준 확인서를 문의하면 10일 이내로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답변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런 것도 나도 모르겠다. 아이씨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사전 결정 사전 심의, 요것은 이 내가 원하는 업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심의를 받는 거고, 그리고 또는 입지 기준 확인 신청서가 있어요. 요걸 하나 달라고 해서 하나 번지수하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공장을 넣으면 바로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공장, 창고, 이전 근생 제조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또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런 데는 농업인 시설 또는 농업인 가공시설, 농업 생산에 필요한 가공시설, 공장시설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쪽에 만약에 진흥구역, 보호구역, 공인용산지, 임업용산지에 공장이 나왔다. 그럼 대부분 90%가요. 90%가 농업, 축산업 관련 시설이다. 농축산업 관련 공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게 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반드시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아시죠? 뭐 일반 공장은 뭐 계획관리 지역 많이 선호하죠. 자연녹지 지역 뭐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종 근생 제조장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보면 1종, 2종 뭐 있잖아요. 그죠? 9가지 산업시설군, 그죠? 9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 2종, 1종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조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제조장은 5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이게 180평 정도 되나? 그죠? 180평 정도 되죠? 그 180평 정도 공장입니다. 공장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신설하고자 할 때는, 그죠? 산지법, 농지법, 국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그 다음에 사전결정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도 한번 확인하면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물론 지금은 의제돼 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건축 허가에 의제돼 가지고 개발행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가 같이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는 면적에 따라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에 따라서 이게 도로가 4m냐, 5m냐, 6m냐, 또는 8m냐 다 다르죠. 4, 6, 8 이렇게 나가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수없이 강의했으니까 다 알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설하고자 할 때는 과밀억제권역, 그러니까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 총량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연접 제한이 걸리는지, 또는 수도법에 따라서 폐출시설이 제한이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개는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 총량제, 연접 제한, 요것은 경매로 낙찰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신축 시에만, 공장을 신축 시에만 제한을 받지만, 이 수도법은 경매 낙찰을 받을 때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죠? 특히 수도법에 따라서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이 있죠. 또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있죠. 공장 설립 승인 지역과 공장 설립 승인 제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수도법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폐수 갖다 많이 방류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한을 받겠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권 유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뭐 공장에 지타가 많았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물, 부합물 등이 있는 경우에 뭐 허가 승계가 되는지, 건축관계자 명의병이 가능한지, 사용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건물 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타 보안명령 또는 협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그죠? 요것은 제 전공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강의했죠.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표에 대해서 위표 또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 참고사항인데요. 원래는 이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다만 상속, 매매 등은 승계되죠. 그죠? 그러나 미납 요금은 납부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납 요금, 전기 요금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용량도 체크해야 되고, 그죠? 폐기물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건 이제 아까 이것은 여기 설명한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두 번 했더니 목이 아파 죽겠네. 아까 40분에 걸쳐서 다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30분에 걸쳐서 근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자, 경매 대상 공장 중에 농지가 있다? 그죠? 법인은 농지 취득 금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려는 말인가? 농지가 함께 나와도 법인이 취득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농지 전용화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죠? 그래야지 법인이 농지 취득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만 쏙 빼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공장 안에 있는 이 농지만 조금만 쏙 빼고 나머지 다 전용화를 받았다면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괄 매각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공장 저당의 목적이 된 농지는, 그죠?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공장 저당의 목적이 된 농지는 일괄 매각 대상일까? No, 아닙니다.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 공장의 공장 부분과 함께 공장 저당물의 목적이 된 경우,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장 저당물이 목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에 대해서 일괄 매각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제가 이제 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련성이 없어요.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 결련성이 있어야지 같이 일괄 매각을 하거든요.
그죠?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공장에 있는 농지와 이 공장 부지와 공장은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일괄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농지법상 농지는 법령에 의해서 법인의 취득이 제한되죠. 당연하죠. 일괄 매각을 하게 되면 농지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최고가 배선이 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 강의를 했던 교수님한테 야 진짜 왜 이게 어떻게 알바키가 되나. 아 물론 알바키 할 수 있어요. 진짜 만약에 이 공장이 엄청 넓어. 이게 그때 당시 이게 8.5제곱미터였나? 제가 그 물건이 있었는데 물건이 지금 없어졌어요. 좀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좀 못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8.5제곱미터인데 이게 무슨 알바끼야 되나 이제 그냥 알바끼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 자 그다음에 1번 볼게요. 기계 기구류 또는 건물 가액이 너무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지 서두에 설명드렸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진입로 그죠? 진입로 도로의 너비 그 다음에 도로의 경사도 그 다음에 도로의 깊이 길이 아유 이게 들어가야겠다. 진입로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그죠? 아까 설명해드렸죠? 진입로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진입로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라면 그죠? 권리 의무에서 승계되는지 여부 승계됩니다. 이게 공장이에요. 이 진입로야. 이 진입로의 소유자가 n분의 1이야. 내가 이걸 경매사령관에 낚시를 받았어. 그러면 이 공장 진입로는 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게 뭐냐면 산지 전용 기간, 그러니까 신축 공장인 경우에 산지 전용 기간의 도가 여부 및 농지 전용, 산지 전용과 기간 도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거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 누차 목이 터져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승계 및 취소 요건 당연히 승계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공무원님한테 가면 요거 뭐 승낙서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건 그분은 법조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행 허가라든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는 당연히 승계돼야 됩니다. 당연히 승계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승계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유치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근로자 및 노조가 점유하고 있다면 체불임금 3개월이죠? 퇴직금은 3년 그죠? 요건 낙찰자에게 이제 조금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게 점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신축 공장인 경우 시공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이상권 하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뭐 그죠? 요거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법정이상이 성립할 수 있죠. 다 이런 것들은 뭐 건축 명의자 또는 근저당 설정 날짜와 비교해 보면 알겠죠? 뭐야 잠깐 볼까? 그리고 이제 건물만 매각되는 공장이 있죠. 아까 이런 경우는 뭐라 하겠어요?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역 또는 공단 이런 것들은 외국인 지분이 뭐 몇 프로 있으니까 외국인 지분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내가 그 낙찰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뜯길 수가 있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단인지 또는 완공인지 그죠?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허가권의 승계 및 취소 또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계 기구류 포함 제외 여부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요건데 자, 기계 기구류가 3자의 소유라면 당연히 3자 겁니다. 그죠? 내가 낙찰자 거 아니에요. 공장 저당 목록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잠깐만요. 이것도. 아는 경우에는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도 공장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죠. 당연히 낙찰자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리스트회사나 제2금융권이 소유자일 경우가 높아요. 기계 기구 등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러니까 공장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죠. 당연히 이것도 양도담보 제공됐으니까 공장 저당 목록에 기재된 이후에 양도담보된 경우 이것은 당연히 낙찰자의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계 기구 등이 저당권자의 허락 없이 반출되었다.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방해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떤 놈이 어떻게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 경찰에다 신고해서 정식 수사를 하면 모를까, 그죠? 이런 것들 경우에 경찰에다
신고해서 그냥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죠? 뭐 법적으로 민법으로 가지 말고 그냥 경찰에다 바로 신고해서 물건이 도난당했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관이 수사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계, 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 불명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일부가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서의 일부가 뭐 소재 불명으로 표기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장 저당 목록에는 있는데 공장 저당 목록에는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일부가 빠져 있어. 그죠? 일부가 누락돼 있어. 그러면 낙찰자인 나는 딱 낙찰을 받고 보니까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공장 괜히 낙찰 받았어. 잘못하면 손해보게 생겼어. 어떻게 해서 불허가로 빠져나오지? 그 머리를 꼴똘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자꾸 찾은 게 바로 요거. 봐라? 공장 저당법에 관련 공장 저당 목록에 있는 거하고 이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하고 틀리네? 나 불허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미친놈 그런다고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그죠? 제시의 건물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세도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폐수 시설, 폐기물 매립 시설 여부, 그 다음에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어떤 우리 공해 발생, 그죠? 특정 폐기물 배출 여부도 체크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장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오염 방지 시설이라든가 공해 방지 시설이 정확히 있겠죠. 정화 시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수리하려면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요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요것은 그죠?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공장의 현재 상태도 파악해야 되겠죠. 채권자가 강제관리 상태인지 휴업 상태인지 폐업 상태인지 일시 가동중 상태인지 폐 상태인지. 왜냐하면 이것은 영업 허가권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정 업종에 있어서는 그죠? 일정 업종 특히 폐차장 아니면 자원 재활용 업체 중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요 그 공장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명도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나 취하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만약에 채권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러면 취하될 가능성이 있겠죠. 임차인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공장 임차인인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근로자들이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근로자들이 전입하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또는 공용물이 있는데 부속물 또는 공용물은 이건 낙찰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죠? 집행의 불가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공장 및 광업재단법의 3조 또는 4조에 나와 있어요. 채무자 소유라면 당연히 감정평가서에서 누락됐다 하더라도 낙찰자의 것이고 제3자 소유라면 당연히 3자 소유죠. 그죠? 폐수처리 시설. 예를 들어서 이 폐수시설 이 공장이 두 동이 있어 이렇게. 요건 A 소유고 이건 B 소유야. 근데 A 소유의 공장이 경매로 나왔어. 근데 폐수시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럼 여기 이 지나가는 폐수시설은 A 거야, B 거야? A 거예요. A 겁니다. 대부분 판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인수 여부. 그죠? 신규 대출을 받을 것인지, 내가 인수할 것인지. 그 다음에 공장은 층고가 높으면 좋죠. 고속도로하고 가까우면 더 좋죠. 아파트형 공장 직사된다는 요것은 제가 퀘스천 마크를 찍겠습니다. 임대사업 여부도 체크를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임대사업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체크 사항들이에요. 공장을 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중에 서너 가지, 네다섯 가지가 누락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거야. 공부 대충대충 하니까, 공부를 대충대충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니까요. 꼼꼼히 체크하고도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는 게 경매인데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하는 거야. 무작정.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죠? 이 외에도 이제 제 교재를 보시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이제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 임야, 농지, 공장까지 제가 지금 했죠. 공장까지 했고 이외에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나중에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 교재 지금까지 다 실려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별거 몇 개 안 돼요. 민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게 전체 부동산이야. 경매야. 민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 30%밖에 안 돼요. 20% 30%.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학원에서는 몇 개월씩 떠든다. 1년씩 2년씩 울거먹는다고요. 나머지는 다 토지공법에 관련된 것들이야. 그죠? 이 많은 부분들이 다. 뭐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다. 그런데도 이것만 공부하실 겁니까? 이것만 공부해서 공장, 창고, 임야, 농지 막 그런 거 입찰 들어가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놨지만 산지관리법만 해도요. 요렇게 산지관리법만 해도 요렇게 공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공부할 게 있다고. 저는 제 교재에 이거 하나하나씩 다 이거면 이거면 다 사례하고 법조문하고 다 비교해서 교재에 옮겨놨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다. 도로법은 또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사례하고 법조문을 다 비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국토계획법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토계획법도 이렇게 많아. 그죠? 건축법도 이렇게 많아. 건축법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건축법도 이렇게 다 사례하고 각 칸마다 사례하고 경매 사례하고 법조문을 다 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짧은 기간 내에 공부해서 선수의 바늘에 오르십시오. 진짜로 제가 좀 진짜 이것은 저도 대한민국의 한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재 판매는 전체적인 건 요거 나와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 캡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8만원 정상 가격을 주신 분들 많죠. 그분들 중에 요거 못 받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750강까지 오늘 강의한 건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요 가격 정상적인 가격을 주신 분 한해서 750강까지 오늘 한 가격 강의까지 다 드리니까 혹시나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문자 보내드리니까 꼭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반드시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